유치원 문턱을 넘어선 첫날부터 은퇴하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의 인생은 표준화가 돼버렸다. 저희도 표준화 계약을 깨고 회사를 퇴사했잖아요. 올해 열심히 일해야 돼.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고가 잘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 없이 따랐다는 게 공포스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크호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느낀 점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전까지 몇 권의 책을 다루긴 했지만 진짜 이 다크호스 책만큼은 많은 분들이 알고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생기더라고요. 이 책은 신기하게도 저자가 두 분이신데요.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예요. 토드 로즈 하면 베스트셀러 평균의 종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집단 착각이라는 책을 내셨고, 이 두 분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개개인학 연구소를 맡아서 연구하고 계시대요. 제가 이 책 날개에 밑줄을 친 적은 없었는데 개개인학이라는 데 밑줄을 쳤어요. 개개인학이 있었어? 아니 이런 과가 있으면 나 다녀보고 싶다.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행복이 곧 전체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개개인학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학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충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매진 중이다. 이 다크호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책을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년째 어린이들에게 책을 권해주고 계시는 후추맘님이 계시거든요. 어린이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1인 출판사도 내시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평균의 종말, 다크호스를 최고의 육아서로 분류하고 싶다. 두 작가가 같은 토드 로즈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크호스를 읽고 꼭 토드 로즈의 책은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표준화 계약, 두 번째 다크호스 사고방식 네 가지를 설명해주는 파트가 있고 세 번째 현실과 대안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다크호스가 뭐죠? 1831년 영국의 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경마에서 큰 돈을 잃는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주목받지 못했던 뜻밖의 성공이나 그런 인물들을 보고 다크호스라고 지칭하잖아요. 다크호스들이 등장을 하면 환호하고 감동하긴 한데요. 틀에 박히지 않은 성공담의 이야기 재밌잖아요. 신기한 건 이런 다크호스들의 어떤 성공에서 배울 점은 별로 없다고 치부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연히 등장한 성공일 거야, 특출난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냐? 모차르트, 워렌 버핏, 타이거 우즈 같은 세간의 주목을 이끌면서 등장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모차르트는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했고 워렌 버핏은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타이거 우즈는 6살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딱 보면 어려서부터 목적지를 빨리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대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보통 자기계발서 책들 읽어보면 그런 성공을 다룬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성공에 대해서 과연 배울 점이 없을까?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 공식이 있고 그걸 따라왔을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서로에게 성공을 조언해왔다고 합니다. 성공의 정의와 비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3세기에는 카누를 만들고 조정을 잘해야 성공이었어요. 13세기 몽골 제국에서는 말을 잘 타고 간수를 잘 해야지 성공이었대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런데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서구 사회는 공장 중심의 제조업 경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산업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저자는 표준화 사회라고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립 라인과 대량 생산, 의무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일자리, 졸업장, 학교 등이 대다수 표준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표준화 사회에서는 성공을 정의하는 개념이 기관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들이 나왔었냐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193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도 베스트셀러던데요?
서점 가면 막 보여요 진짜. 이런 자기계발서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런 표준 공식을 권장하고 아직도 따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결론적으로는 조직에서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기 위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서였다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적지를 의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버텨라 라는 게 가장 확실한 성공의 전략으로 각인이 됐다고 해요. 저 학창 시절만 해도 고등학교 때 좀만 참아, 대학교 가서 놀아야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대학 갔어요. 아 그래 좀만 참아서 취업하고 놀아야지. 그 목적지가 취업이어가지고 취업을 하고 나서 목적을 다 잃어버려서 허망감이 드는 경우가 많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도 좀만 참아, 진급해야지. 맞아. 너 진급년도지. 올해 열심히 일해야 돼.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다른 사람 다 경쟁 제쳐서 고가 잘 받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진급 안 되면 나 몰라라 한다고. 저도 모르게 참고 견뎌내면 그 끝에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게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 마인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30년 넘게 그렇게 세뇌당해서 살아왔는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사뭇 다른 법칙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중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3세기에 있었던 성공 전략, 13세기의 성공 전략, 20세기의 성공 전략은 이제 이전 세대의 성공 전략일 뿐이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서고 있으므로 새로운 성공 전략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제로 이 책이 쓰여졌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대가 새로 들어섰냐? 바로 개인화 시대의 도래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솔직히 산업화 시대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공장 중심의 산업화 시대 끝났고 경제 발전도 이제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개인화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다 보면 섬뜩하게 내 취향을 추천해주는 광고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개인화 시대에 이런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확산되면서 성공에 대한 방식도 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획일적인 성공 개념에만 매달려왔어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 라는 질문으로 연구와 스터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 라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각자 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공식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을 쓴 두 저자도 성공 방식이 독특한 분이시더라고요. 토드 로즈는 중학교 때 ADHD 증상이 있어서 17세에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20세가 되기도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오기오가스는 총 4군데의 대학을 들어갔고 5번의 자퇴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규직 일자리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어떻게 이런 두 분이 현재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모두 일반적인 표준화 성공 방식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고 자신들 스스로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남들이 참고할 만한 비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전제를 확실하게 했대요. 그런 수많은 다크호스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를 한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오페라 가수나 개조련사, 플로리스트, 목수, 건축가, 체스 선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다크호스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었을까요? 고유한 성격은 없었대요. 무작위 표본 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특징처럼 다크호스들 역시 성격이 다 다르고 종잡을 수 없었다.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충족감을 느끼고 산다. 하나같이 그런 말을 했대. 충족감을 느끼면서 산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삶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충족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그걸 버티고 지켜내면 나중에 충족감이나 행복감이 따라올 거야 라고 사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특히 다크호스들은 그 순서가 정확히 반대해. 충족이나 행복을 먼저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잘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수해지는 과정이 있었더라 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그래, 충족감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근데 왜 우리는 학창시절에 학교에 다니면서 충족감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왜 없었지? 왜 지금 막상 충족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지? 그리고 충족감을 찾았어? 근데 왜 이렇게 시도가 두렵지?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거 찾기가 왜 어려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서문, 다크호스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우리는 왜 그럼 충족감을 여태 못 찾고 살아왔지? 학창시절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 바로 표준화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표준화 계약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표준화라는 게 산업시대에서는 필요했죠. 공장 안에서 상품을 제조하는데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야지 효율이 극대화되잖아요. 문제는 인간에게도 표준화를 적용시켰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인간의 표준화보다 더한 재앙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계 바꾸는 거 돈 많이 드니까 사람을 바꿔 사람이 맞춰라 이거죠. 표준화된 최초의 불운 대상은 그렇게 근로자들이었대.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 표준화가 아이들에게도 확산이 됐어요. 교육까지 침범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육이 다 끝나면 공장에 와서 일을 잘 해야 이 산업시대에 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공장에서의 표준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교육도 표준화해. 그냥 처음부터 양질의 어떤 인재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공장으로 회사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쭉 나라가 발전하고 돈을 벌어 나가자 이런 생각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는 공장이나 다를 바 없다. 교실 수업도 공장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종 울리는 거 있잖아요. 공장의 종을 모방한 수업의 종으로 시간을 알리고 있다고 하죠. 그 부분 읽고 너무 섬뜩했어.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서 동요처럼 부르던 노래가 결국은 공장종이 땡땡땡이었다는 게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 종이 울리면 교실로 돌아가거나 쉬는 시간이 찾아왔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따랐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 20세기 초에 이르자 미국의 교육기관은 표준화 커리큘럼, 표준화 성적표, 표준화 시험, 표준화 학기, 표준화 졸업증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형이 됐다고 해요.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라는 믿음 하에 만연하게 확산이 된 거죠.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결국 이렇게 인생의 행로가 표준화가 됐다. 유치원 문턱을 넘어선 첫날부터 은퇴하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의 인생은 표준화가 돼버렸다. 무서우면서 공감돼.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네. 유치원 때 올라타 착착착착 흘러가서 어떤 기관이나 행정하는 관리자들이 의도한 대로 착착착 가서 은퇴하는 시점에 내리게 된다는 거지. 진짜 공장 시스템 같았어. 이렇게 표준화된 진로 코스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기관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표준화 시대의 성공 공식이 됐다. 이런 표준 공식에는 충족감이 생겨날 턱이 없대요. 충족감이라는 걸 내비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인생 경로, 출세 표준화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공장 생산 시스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나 이거 좀 어려워요. 벨트가 너무 높아요. 키가 나는 작은데요? 라고 하면 네가 참고 그냥 기계에 맞춰 라고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본따온 거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그런 개개인성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치부를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라고 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왜 충족감이 생기지 않았었고 이걸 찾을 기회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아? 교육 시스템도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표준화 계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되 더 뛰어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말은 해주지 않더라도 학교에 들어간 순간 그걸 알아요. 학생들은. 숫자로 성적이 나와버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표준화 계약에서는 행복이란 열심히 끝까지 노력해서 버텨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찾아온다 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대요. 수능 보면 좋은 대학 가서 그 끝에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놀면 돼. 지금만 참아. 신기하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 표준화 계약을 언제 우리가 맺기 시작하냐 그럼 이 계약을 학창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체결을 한대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엄마 아빠들은 눈앞의 불확실한 행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쯤은 미래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로 결론 지으면서 이 계약을 승인한다. 유치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승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이 학교와 직장에 반짝거리는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가는 것에 따른다면 어떤 부모도 자식이 맨 아래로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게 이렇게 안아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무지 행복할 거라고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좋으니까 너는 공부 못해도 되는데 좋은 대학교만 가. 이런 마인드 깔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대기업 가. 그걸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고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아.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표준화 계약이 개인의 성취감을 우선시하지 않는 탓에 다크호스들이 겪는 불만, 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나랑 안 맞다고 하는 느낌은 회사의 관리자들의 눈에 띄거나 평가절하된대요.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우리 팀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꼭 야근해서 해야 돼요? 정규 근무 시간 끝났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더니 그게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고, 저희가 겪었던 이 과정처럼 터닝 포인트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는 척을 할지 아니면 표준화 계약을 깰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다크호스들의 구불구불한 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여정의 첫 걸음은 하나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충족감을 우선시하려는 결심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돈벌이가 될지, 어느 정도나 실력이 쌓이게 될지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남들이 정한 어떤 사회적 성공보다는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한지, 나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 뭔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이런 출세 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존중받아 마땅하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래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추가적인 선택지가 있다는 걸 꺼내서 알려주고 싶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방식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사실 하나의 선택지가 더 있었다. 두 가지 한번 놓고 비교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눈에 이렇게 보이게 끄집어내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재밌었던 게 있어요. 사실 두 저자는 정답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다크호스 쪽으로? 표준화 계약을 깨고 다크호스적 사고방식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권장을 해요. 저희도 표준화 계약을 깨고 회사를 퇴사했잖아요. 저희는 현재 다크호스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어두운 상태라서 다크호스로 가고 싶은데 다크 정도의 상태이다. 앞이 깜깜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 방법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첫 번째, 미시적 동기 깨닫기. 두 번째, 선택 분간하기. 세 번째, 장점 파악하기. 네 번째, 목적지 무시하기. 이 4가지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화 방식이 여전히 옳다, 나는 이걸 계속 따를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표준화된 기관은 충족감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성을 수용하도록 조정될 수는 없대요. 배를 비행기로 바꿀 수 없듯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표준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로를 개인화할 수는 있대요. 지금부터 당장 개인화된 성공을 추구하면 된다. 개인화된 성공 여정에서 가장 힘든 첫 번째 난관은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갖다 버리는 것. 갖다 버리고 이제 뭘 채우면 되냐면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채우면 되는 거죠.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